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날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지귀현 판사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여러 번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점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그날, 그리고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틀 후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상징적인 장면 역시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공개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허가가 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듯합니다. 13회 연속 불출석 기록을 달성할 예정인 윤 전 대통령 측, 불출석 이유로 이걸 들기도 했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판 중계 여부는 지귀현 판사 손에 달렸는데요. 그런데 정치권은 그의 손에 쥐어졌던 휴대전화를 놓고 공방이 한창입니다. 6년간 잘 쓰던 휴대폰을 교체했다면, 그리고 또 3달밖에 안 쓴 휴대폰을 또 교체했다면 정상적인 행위일까요? 6년 만에 교체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 저조차도 지금 4년 정도 되니까 화면 나가기도 해가지고 결국엔 휴대폰을 바꿨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등 주요 국면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한 지귀현 판사. 자꾸만 전화기를 바꿔야 했던 이유 뭐였을까요? 네, 내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앞서 여러 차례 보신 것처럼 녹화 중계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지귀현 부장판사입니다. 그런데 지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반적인 교체의 시기나 방법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면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시점이 매우 공고려운데요. 첫 번째로 6년 만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데 그 시점이 윤석열 씨가 구속 청구를 하던 그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S10에서 S25 울트라로 바꾸게 되는데요. 물론 오후 3시에 바꾸는데 또 다시 몇 분 후에 원래 핸드폰으로 유심을 교체했다가 다음 날 또 새벽에 이렇게 또 다시 유심을 교체하는 방식으로의 첫 번째 변경이 있었다. 예. 왜 하필 구속 청구와 맞물려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교체 시기는 더더욱이 이상합니다. 2달밖에 안 됐거든요. 6년간 핸드폰 쓰던 분이 갑자기 왜 2달 만에 또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매우 사유가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시점은 민주당에서 룸살롱 의혹 제기를 했을 시점인 것이죠. 그 방식도 그날도 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이틀 후에 이제 샤오미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오후 4시에 교체를 했다가 다시 유심을 원래대로 바꿔 쓰고 예. 그 다음 날 새벽에 또 다시 원래 샤오미로 또 교체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은 이전에 쓰던 폰인 그럼 갤럭시 S10 그리고 갤럭시 S25 울트라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 그때의 그런 증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 이런 것들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 두 번째 교체한 날도 5월 18일 날 마지막 교체를 하는데 5월 20일 날 이분이 고발당한 거에 대해서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서의 뭔가 은밀한 근거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또 앞으로 지금의 이런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또 교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2월에 바꿨고 3개월 뒤인 5월에 또 바꿨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김기영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적으로 6년 만에 휴대전화 바꿀 수 있죠. 저도 한 4년, 5년 만에 휴대전화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만 바꾸더라도 그 기기가 오래되면 방전이 금방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유는 6년 만에 바꾼 부분은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갤럭시 S10에서 울트라로 바꿨다가 울트라를 6분 뒤에 또 바꿨잖아요. 예. 그거는 저도 휴대전화를 바꿀 때 교체할 때 보면 그 기존에 있던 휴대전화에 있던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유심칩을 다시 해가 그 전화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단지 5월 달에 휴대전화를 삼성 갤럭시에서 여기 보니까 샤오미로 쓴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왜 그랬는지는 좀 저도 궁금합니다. 다만 뭔가 본인이 숨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다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를 바꿨을 때 보안에 좀 강하고 샤오미가 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폐하거나 뭔가 가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이폰을 더 쓰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이 문제가 조금 불거진 거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되지 않은 게 뭐냐면 이거를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디에서 이런 자료,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걸 공개할 수 있는지 영장이 발부돼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이제 통신사로부터 받은 것 같은데 과연 통신사가 이렇게 개인 정보를 민주당 쪽에 국회의원한테 줄 수 있고 국회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 차원에서 공개해도 되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정리해드린 이 그래픽을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휴대전화 교체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는데요. 올 2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청구한 그날 갤럭시 S10에서 S25 울트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2차 휴대전화 교체는요. 그래픽 바꿔주시죠. 5월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뒤죠. 갤럭시 S25 울트라를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6년 쓴 거 그럴 수 있다라고도 민주당이 보는 시각이 많은데 3개월 만에 2차 휴대전화는 왜 교체한 거야? 라는 게 많이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현 의원이 지적한 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 자료는 어떻게, 이 휴대전화 교체 기록은 어떻게 확보한 거야? 라고 또 지금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김지호 의원님,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참 국민의힘의 이 주장에 대해서 정말 황당한데요.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같은 당 소속에 있는 윤상현 의원의 그런 휴대폰 교체 기록도 국회 진감법에 따라서 공개됐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하다가 왜 지기현 판사 건만 관련해서 개인정보 위반이다, 독재 시대냐 이렇게 반응하냐 이거죠. 저는 나경원, 오선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법사위 간사하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2년형을 구형받았고 배우자가 춘천지법원장 판사인 건 알지만 서울법대 그리고 판사 사법고시를 패스하신 분이 법 규정도 모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본인 유불리에 따라서 지적하는 이 행태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기현 판사가 6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핸드폰을 썼다가 하필 왜 구속 취소됐을 때 핸드폰을 바꿨으며 그리고 3개월 후에 본인의 어떤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핸드폰을 바꿨다. 그것도 똑같은 기종이 아니라 샤오미 저가 핸드폰으로 바꿨다는 것 자체는 뭔가 나는 바꾸기가 싫은데 할 수 없이 바꿨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지기현 판사의 행태는요. 판사가 아니라 정말 얼리 어댑터 유튜버라면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판사잖아요. 6년 동안 잘 쓰던 사람이 갑자기 왜 휴대폰에 관심이 생겨서 저렇게 자주 바꿨는지 의혹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국회 증감법 등 적법한 근거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얻은 자료다. 그리고 이게 통신 내역이 아니라 기기 교체 내용만 의혹이 있는 시점에 한해서 제출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네. 이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수사로라도 밝혀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5개월째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실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분들 잘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 피감기관 또는 정부 부처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는 집단 항의 잘하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왜 5개월 동안 아무런 실적을 못 내고 있는지 엄격하게 따지고 물으십시오. 그래서 공수처장에 직접 청문회도 하시고 공수처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청문회장에 불러내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고발돼서 직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따끔하게 민주당에서 똑같이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영 의원님. 지기현 판사 본인 해명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거 나와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해명해야죠. 예. 지금 중요한 내란 재판의 그런 부장 판사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아니 재판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룸사롱 접대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본인은 삼겹살에 소주만 먹는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보받은 거 곧바로 룸살롱 사진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명이 사실 진실되지 않고 은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부장판사가 어떻게 사법부의 이런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본인이 스스로 해명도 해야 되는 것이고 공수처가 지금 사건을 배당받아서 수사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특검들 보면서 구속하고 여러 사례들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사실 구속사유에서 큰 부분이었고 그 사유로서 그동안 핸드폰 교체했던 정치인들이 많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 빨리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전에 휴대폰 그리고 다른 기관에는 휴대폰 교체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핸드폰 교체는 압수수색 혹시 들어올까 봐 예. 뭔가 교체한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판사까지도 이렇게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나 하는 면에서는 정말 국민으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다. 그러면서 빠른 지금 수사가 더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장도 사실은 그 지기현 판사의 그런 윤석열 구속 취소를 보면서 법 왜곡죄가 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문제될 수 있다라고 예전에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문제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법원에서 윤리 그런 감찰실에서 본인들은 더 이상 뭐 추진 못하겠다라고 공수처에 공을 넘긴 만큼 공수처가 이제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기현 판사가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공판 시작 전에 판사가 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신상 발언처럼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정치권에서 그리고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휴대폰 교체 이 의구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내일 나오면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 없다는 법원 감사 결과가 나왔죠. 그러자 민주당은 감사 결과에 반박하면서 제보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 김지우 의원님. 어제 법원 감사회가 밝힌 건 직무와 관련성 없다. 그리고 징계 사유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물론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추가로 판단해보겠다고는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이거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판단하실 분이 없는 게 예. 제가 과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무했을 때 3년간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감사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사실은 본인의 동의만 하면은 핸드폰 포렌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핸드폰을 바꿨잖아요. 거기다가 제보자가 20차례 이상 룸사롱 접대를 했다. 제보자만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장 수사 의뢰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수사 의뢰가 아니라 지기현 판사의 말만 듣고 그냥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조치하겠다. 저는 이런 감사 결과 처음 봤고요. 이런 식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기 때문에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인영 의원님, 대법원이 스스로 결과를 내놨는데 잡음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개별 사건,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예. 만약에 대법원의 감사 결과가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다르다면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감사 결과, 대법원에서 감사했을 때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상태에서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저는 굉장히 이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서 맞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판관을 지금 판사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우리나라 사법체계 시스템을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처사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민주당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진 제보하신 분이 그분입니까? 그 3명이 나온 다른 분이죠.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감사위원회는 법원 쪽 사람만 아니라 외부인이 6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당사자와 그다음에 제보를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 만났겠죠. 지금의 이 정의찬이라는 분이 문제 제기하는 건 또 다른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 정의찬이라는 분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분이 1997년도에 조선대 총학생 회장으로서 25살의 청년 뿌락지를 몰아가지고요. 파이프로 때려가지고 숨지게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보자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보적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만 원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기현 판사뿐만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이른바 4인 회동했을 때 말은 그럴싸한데 다 가짜뉴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첫 번째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그게 아니라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죠. 근데 그거는 제 식구 감싸기다. 그러면 계속 민주당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왜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를 안 하냐? 입장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을까 봤는데 지금 현직 판사입니다. 현직 판사인데 이 사람 지금 압수수색해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확실한 팩트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끊임없이 사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를 하면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그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은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본인이 지기현 판사의 그 룸살롱 의혹의 제보자를 만나서 제보를 받아서 민주당 쪽에 전달했다라는 그러니까 최초로 민주당 쪽으로 그 제보를 전달한 인물이라고 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최초 그 전달 받으면서도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법원 감사회가 특별한 결론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왜 해답이 없느냐 뭐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아까 김기웅 의원께서 정의찬 정무실장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말한 것은 뭐 민주당 쪽에서 보면 메신저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에서는 글쎄요 좀 불필요한 사실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메신저로 공격할 필요는 지금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조 의원님. 반론을 좀 드리면은 법원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다시 감사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애매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감사든 이렇게 핸드폰을 자주 교체하고 의혹이 제기됐는데 핸드폰이 교체됐다? 이러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 하에였으면 정말 검찰이 그 대상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게 여태까지의 그런 수사 행태였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감쌀 걸 감싸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그렇게 감싸시지 왜 이렇게 판사들만 감싸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내일 지기현 판사가 특별한 입장이 나올지 정말 주목이 되는 상황이 점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재판 내일 시작할 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 정성호 법무장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 법무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향해서 꽤 강도 높은 비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며칠 전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재판 불출석 사유로 밥 이야기를 꺼낸 걸 직격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다. 구치소에 있는 것이지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신효영 의원님, 내란 재판에 안 나오고 있어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재판 나오기도 전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법무장관이 한마디 했거든요. 그럼 법무부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좀 내놔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계리 변호사의 주장으로 보면은 뭐 아침 6시에 일어나갖고 7시에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구치소 아침 식사 시간이 7시 이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날이라면은 조금 더 빨리 배급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예. 점심은 건빵과 지금 라면, 컵라면으로 먹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법원에서 출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배려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건빵이나 컵라면으로 정말 자극적인 발언하는 것이 맞느냐. 특히나 뭐 당뇨 때문에 실명 위기까지 있는 분이라면서요. 그러면은 건빵이랑 컵라면은 혈당 스파이크에 매우 안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의 제공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사실관계. 그리고 뭐 저녁 식사는 또 5시 이전에 보통은 배식이 되는데 적어도 4시 반에 요청을 해야지 소량을 남겨놓는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돌아오면은 저녁 주죠. 그러면은 밤새 굶기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의 잘못된 그런 사실을 호도하는 거는 정말 맞지 않다. 얼마나 황제, 특권 그런 수용소의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 JTBC의 단독에서도 그동안 나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재판 출석하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식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뻔뻔한 태도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김기흥 의원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근데 저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조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텔에 숙박하는 것 아니다. 이런 표현을 굳이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서 저는 강성 지지자들을 좀 신경 쓰는 어떤 행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난주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래간만에 카메라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수척하고 살도 빠지고요. 머리도 세고 뭐 황제 의전을 받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뭐 구치소에 있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밥이 잘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뭐 황제 의전을 받았다. 그리고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위가 박탈된 게 4월 달입니다. 그전에는 대통령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물론 구치소에 있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과 그리고 대통령이 직에 박탈된 이후에 그 대접, 그 예우와 그게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혼동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게 과연 어떤 어떤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저는 좀 씁쓸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앞선 추가 사건 공판과 또 보석신문 기일에 구속 이후에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구속 수감됐으니까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지 뭐 그냥 평상시 생활처럼 편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김지우 의원께 요거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백다 앵커에게 넘기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 위헌이라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습니다. 이거 또 지연시키려는 거 아니야? 또 법기술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이 정말 지연술책이고요. 저는 지기현 재판부가 이 재판에 출석 안 하는 것부터가 문제거든요. 그럼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어떻게 하든 재판에 출석시켜서 정말 이 내란 재판이 하나의 국가의 본이 되게 국민들에게 정말 떳떳하게 해야 되는데 지기현 판사 자체가 택도 없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뭔가 재판도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침대 재판이라는 비난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일 정말 일사천리로 지연되는데 왜 이 내란 재판 자꾸 여지를 주니까 내란 수의 피의자가 그것을 악용해서 정말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법부에서 왜 비판을 받고 있는지 정말 성찰해야 된다. 여지가 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게 좋은 행동입니까? 저는 되묻고 싶어요. 예.
지기현 부장판사 이름이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일 있을 내란 재판에서 지 부장판사 본인의 해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에도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또 발언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백다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 분야 뉴스에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서인데요.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구리를 겨누었습니다. 대다수의 군 장병이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 불법 계엄 잔재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상징적인 장면도 나왔는데요. 보국훈장 3일장 박정훈 해병 대령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보직 해임 조치를 받고 수거 대상에까지 올랐던 박정훈 대령. 훈장 수여식을 지켜보는 국민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그리고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 맞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라서 좀 다른 의미로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헌법 수호군대라는 의미가 강조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첫 번째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있어서의 군인들의 역할 그리고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통령께서 좀 강조를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특히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지켰던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이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유지했던 대령들에 대한 정부 포상도 있었고요. 상징적으로 이런 박정훈 해병대 이런 사단장에게도 보국 훈장을 하면서 다시 비정상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그리고 군의 기관과 역할을 다시 환기시키는 그런 면에서의 오늘의 그 행사였다고 보입니다.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기념사에 상당히 신경을 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 맞는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또 당시 국회 앞과 선관위에 군인들이 들이닥친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선언을 했어야 됐는데 표현을 보면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라고 했고요. 또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민영 의원님, 각별히 좀 정제된 또 신경 쓴 표현들이 좀 보입니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으로서나 국군 통수권자로서 굉장히 잘하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전부가 내란에 계엄에 동조한 것도 아니었고 예. 일부 군인만 동조했었고 대다수의 군인들은 오히려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지적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전 굉장히 언급분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 국방위에 계신 분들은 조금 대통령님과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친 언사로 지금 현재 국방위 상임위에 나와 계신 우리 현역 군인들을 조금 공격하거나 또는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몰아붙이게 하고 있고 또는 특정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굉장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극히 일부만 계엄에 개입했다고 하신 만큼 민주당 국방위에 계신 분들께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백다 앵커가 전해준 내용에도 포함됐지만 오늘 많은 시민분들이 상징적인 장면이다라고 꼽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바로 앞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서서 이렇게 직접 경례를 하고 훈장을 받는 장면입니다. 김지호 의원님, 윤석열 정부에서는 항명죄로 재판까지 받았고요. 물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헌법을 수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미로 훈장을 받았는데 기념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77회 올해 국군의 날 행사가 작년보다 굉장히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이라는 헌법을 수호한 참 군인이 저렇게
훈장을 수여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정말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참 군인이구나. 그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구나. 저 모습이 정말 작년에 수백억 예산을 들인 그 국군의 날 행사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칠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다.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용 의원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기념식과 비교하면 오늘 상당히 간소하게 치러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는 국군의 날 제가 알기로는 시가 퍼레이드를 23년도하고 24년도에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돈 들여서 그냥 하는 게 돈 들여서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퍼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떤 자긍심, 안보 의식을 고취할 수 있고 군의 사기 진작도 되고요. 국제적인 위상도 되는데 우리는 북에는 이제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퍼레이드를 할 때 우리의 어떤 신형 무기들이 전시가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서 벙커버스터,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란의 어떤 그 핵 기지를 폭격할 때 쓰던 벙커버스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벙커버스터의 위력만큼의 현무5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 체계를 선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산 수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퍼레이드를 하면 퍼레이드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는 것처럼 소규모지만 의미 있게 하는 것도 또 의미 있는 양쪽이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작년 국군의 날 기념식과 올해 기념식을 비교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좌측 화면이 작년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장관 모두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시점 2024년 10월 1일쯤에도 이미 계엄을 모의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작년 국군의 날 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런 것도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모습이 화제가 됐죠. 작년 국군의 날 직후 이 모임에서 계엄이 인지됐다라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김주호 의원님. 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준호 수도방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처럼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 그래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군인 정신이 있었다면 지금 그 수많은 군 수뇌부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그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겠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짧은 단시간 3년 만에 대한민국 시스템을 완벽히 파괴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우리 그 계엄의 밤날 끝까지 총구를 국민에게 돌리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그 하급 군인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 같은 참 군인 정신이 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렇게 탄핵되는 내란 수계로 이렇게 몰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비극의 시작은 윤석열 정부 책임도 있지만 이를 막지 못하고 이를 밝히지 못한 군 수뇌부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군의 날 행사에 그 무엇보다 관심이 쏠렸는데 어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폐지를 앞둔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직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네.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지금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지금 돼 있어갖고 그냥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예, 검찰이 무죄나면 항소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꽤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민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런 언급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재판이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해 관계자고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언급하시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검사 상소 중에서 1심이 유죄가 나왔고 1심이 무죄에서 2심이 유죄로 바뀌는 경우가 5%라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사법연관에서는 15.9%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2심에서 유죄로 바뀔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통계 자료가 서로 틀린 자료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법무부 장관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 상고는 지금 일선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민생범죄 같은 경우에서는 기계적 상고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어떤 경우가 많냐? 정치인들 관련돼서 상고가 많은데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보통은 민생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또는 피의자가 탄원서 같은 걸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정치인 같은 경우는 보통 피해자가 국가입니다. 그러면 상고를 당연히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상소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검찰의 상소 제도를 지금 상소를 못하게 하려고 하면 피해자의 상소, 즉 3심제도 자체를 좀 뒤흔드는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륙법계를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검찰의 상소는 다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현영 의원님. 아무래도 검찰청 폐지에 힘을 실어주는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검찰의 억지 기소 아니면 무리한 기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판이 길어지고 계속해서 1심에서 2심으로 가고 이런 방향에서는 사실 변호사 수임비도 상당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시기적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도 삶이 망가지는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도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했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의 단적인 한 가지 사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통계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사례도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검사가 자유롭게 뭔가 항고나 상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1심에서의 그런 무죄를 받은 경우에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개연성이 있는 그래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을 때 미국 연방법원이나 이런 데서 허락을 받고 절차적으로 상고나 항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진 않을까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제도 개선의 요청이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대통령께서 주문을 하신 만큼 이번에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과 더불어서 형사소송법에서 이런 검사들이 항고를 할 때 뭔가 더 개연성이 있거나 근거 중심의 그런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절차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강론을 정리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40명의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복귀시켜달라 취지로 입장문을 내서 어제 하루 종일 떠들썩했는데 김기웅 의원님. 네. 공무원이잖아요, 검사는. 네. 집단 행동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입장은 낼 수 있죠. 그게 항명이 될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시대에 이 사람들도 검사들 아닙니까? 검사들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법에 관련돼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하지 않고 다 하고 공소도 유지하고요. 나아가서 기간이 끝나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지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을 하면서 뭐를 바꾸자고 합니까?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진짜 정의로운 건지 그 부분이고요. 또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별건 수사하지 말자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의 반 가까이가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국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뭐냐. 그리고 또 해병대 특검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님 자택과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또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논란이 될 만한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특검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그런 거냐 아니면 전 정부의 어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사를 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냐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현타라고 할까요?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과 현실을 자각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친정이 지금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검사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할 기분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까라면 깐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징계를 하는 게 맞겠지만 과연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주 의원님.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어제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입장문 발표에 대해서 한마디로 기가 찬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공직자들은요, 이렇게 집단 행동이나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해마다 수십 명이 과로사를 하십니다. 처음에 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내가 왜 죽을 정도로 과로를 해서 일을 할까? 일을 안 하면 되지, 휴가를 내면 되지. 그런데 대지열병이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 조직에 대한 복종 의무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다른 동료들이 일을 한다. 그러한 어떤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공직자들이 과로사다는 극단의 정말 근무 환경에 처하는데 우리나라 검사들은 내 권한이 뺏기고 기분이 나쁘다고 집단 행동하고 집단 항명하고 충성 의무와 복종 의무를 저버린다. 대한민국 수십만 공무원 중에 딱 2,000명 검사들만 저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검사가 수사권이 있고 권한이 세야 로펌이 돈을 벌고 로펌이 돈을 벌어야 검사들도 노후가 안정된다. 이런 격언을, 이런 속담을, 풍문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썩어 빠진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40명의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입장문을 냈고 이게 과연 다른 특검이나 또는 검찰 조직 내 이런 분위기가 퍼질까라는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속보 자막으로 띄워드린 것처럼 정성호 법무장관이요. 오늘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고 사실과 다르다. 모든 검사가 특검에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검찰 조직을 관리하는 또 법무부 수장으로서 또 혼란을 막기 위해서 또 아무래도 특검 수사가 계속 잘 굴러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또 이해를 국민들을 구하는 발언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신혜영 의원님. 김건희 특검 이외에 다른 특검으로 이런 분위기가 좀 퍼질 수 있다 보십니까? 그렇지 않게 해야죠. 예. 실제로 뭐 정성호 장관으로서는 내부의 검사들을 토닥토닥하는 면에서의 또 예. 격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신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40명의 특검 검사들이 입장은 표명했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매우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결국에는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난 3년의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파헤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는 수사이고 조사이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는 기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사 실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그런 정황들을 국민들한테 드러내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 황제 조사 받고 무혐의했던 검찰의 오명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식으로 공무원의 본인 직역 이기주의의 메시지를 계속 낸다? 그랬을 때 국민들은 검찰개혁 더 해라.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그런 수사권이나 보안 요구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반대급부로 불똥이 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태업하는 거 아니야, 항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전선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속 특검이 연장되고 인력이 보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또 실력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어떻게 그들이 또 대상으로서의 그런 좋은 대안을 마련할지 지난 앞으로의 1년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주역으로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성호 법무장관의 부산에서의 발언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이 더 시간이 있다. 검찰개혁의 강론을 정하는 1년이 있는 것이죠. 검사들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하겠다라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말했다는 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근데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에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내란 특검 소속 검사들도 다들 고민이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좀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달했거든요. 내란 특검에 파견 나 있는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재판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검은 넥타이는
흔히 말해서 가장 무언의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검사들 입장에서는 뒤숭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특검은 예외고 공수처는 예외입니까? 거기에 대한 민주당에서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예외적이라고는 하지만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보편성이 떨어지면 그 제도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저희가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치 모든 검사들이 정치적이고 또 편향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지금 내란 특검에서 재판하고 있는 수사 결과는 검찰이 수사했는 결과고 이번 내란 사건 관련해서 가장 빨리 수사 결과를 냈던 것도 검사입니다. 검사들이 물론 일부 정치 검사들에 대한 비판하실 수 있지만 검찰 구성원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검찰이 일반 피해자,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수히 현장에서 많이 노력도 했었습니다. 아까 공무원들의 집단 한번 얘기하셨는데요. 예. 이번에 민주당에서 금강원 금융위 공무원들 출근길 시위에 대해서 그 의견 받아들여서 이번에 법 개정을 미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구성원의 대다수가 저런 반발을 한다면 검찰 구성원이 왜 저런 반발을 하는지 민주당에서 길을 열고 지금 들어야 될 시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또 금융권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개정과 또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흘러온 역사를 비교해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특검 수사가 잘 진행될까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고민이 가장 크고 이를 가장 중심에 두고 좀 검사들이 좀 앞으로는 그래도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아마 양쪽 패널이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네 분간 아마 추석 연휴 지나고 뵈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 정치 고수들과 현안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 맞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 브리핑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통일교에서 1억 원 받은 혐의 여전히 부인하세요? 자, 여기서 시도하신 이유가 뭔가? 마이크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오늘 또다시 법원에 섰습니다. 2시 10분부터 구속적부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이후 4시부터는 지난 9월 23일 구속된 이 사람의 구속적부 심사도 열렸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 주셨다고 진술하셨습니까? 건강 문제 호소하실 건가요? 1억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이 나란히 구속 적부심을 받게 된 상황. 김건희 특검의 집단 반발 속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예, 보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나란히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속된 게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 달라라는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어떻게 보세요? 참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지금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 건데 예. 본인이 이제 구속되고 난 이후에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은 뭐 개인적으로는 탄압받는 부분도 좋지만은 뭐 이 당의 앞으로 거센 폭풍과 그리고 파도가 밀어칠 거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건을 갖다가 예. 지금 현재 통일교 지금 현재 한학자 지금 현재 총재로부터 대선 자금이 지금 현재 우리 당에 들어왔다. 사실상 특검 입장에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중간 이제 매개체를 갖다 권성동 의원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구속 수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은 이 구속 적부심은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이제 신청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기소돼 가지고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일 때는 이 구속 적부심을 피의자가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이제 기회죠. 이제 오늘 이게 법원에서 석방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본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방어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기각 결정이 나면은 이제 특검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권성동 의원의 오늘 구속 적부심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권 의원이요. 방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옥중 서신을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에게 보냈더라고요. 예.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 받아내겠다. 이재명 정권 결코 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보냈습니다. 글쎄요, 이거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걸 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 문제 아니냐, 좀 신경 써달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예.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권성동 전 의원이 지금 처한 입장이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고 혼자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우선 지금 2022년에 대선 직전에 통일교 2인자 윤용호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정황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받은 돈이 대선 직전에 받았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까지 연관된 것 아니냐라고는 의혹을 당연히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특검의 의심에 대해서 권성도 의원이 이것은 내가 혼자 다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구속 적부심의 결과가 좋게 나올 리는 없죠. 결과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그 대선 자금으로 연결되는 걸 막으려면 이것은 내가 받았지만 받은 건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인할 수는. 이것이 대선 자금으로 가지 않았다. 내가 혼자 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지금 가해지고 있는 혐의를 벗어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의 일을 지금 짊어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당 차원에서 이걸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한 이 소위 친윤 핵심, 그것을 우리는 뭐 찐윤이라고 하는데 참 권력이 무상하다는 느끼는 것인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얼마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가진 짓을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너지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권성동 의원과 친윤 핵심들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있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공판과 관련해서 지기현 재판부가 앞서 추가 사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녹화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가요. 특검이 신청한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일부 허가하는 형식입니다. 일부 허가라고 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 조치 같은 걸 하고 자체적으로 촬영해서 나중에 공개하는 녹화 중계 형식으로 중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나오지 않는다면 걸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앞서 저희가 4명의 패널과 토론한 것처럼 지금 지기현 판사 본인에 대한 휴대폰 교체 의혹 등등, 룸살롱 접대 의혹 등등에 대해서 지난 4차 공판 때처럼 뭔가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이 됩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소식으로 다시 좀 들어오면, 김 의원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권 의원 개인의 사안으로 둬야 처리하는 게 더 편안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 그 밑에 이제 쉽게 실질적으로 인자였던 윤용호 전 본부장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으로서는 알 일이 없죠. 그렇다고 이분이 그런 이제 만남과 접촉, 그런 또 뭐 정황, 내용, 그런 것들을 당 지도부하고 상의하면서 그렇게 만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는 대선 전국의 한참이에요. 그 한참 상황에서 당 체제라는 것은 선대위 체제인데, 그 선대위 지금 뭐 위원장, 뭐 그때 이제 선대위 공동
본부장 체제였는데 어느 누구하고 상의할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당하고는 별개적인 사안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권성동 의원 입장은 오늘도 이제 최후 이제 구속적부심에서 진술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1월달에 그러면 여의도 중국집에서 만났는데 그 인정을 했잖아요. 만났는데 그 돈을 그러면 의자 위에 두고 간 건지 안 그러면은 직접 뭐 전달한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길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피의자가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방권 행사를 위해서 특검에게 이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에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보자 그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그걸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구속적부심 오늘 그 판사 앞에서도 이걸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예. 뭐 그런 재판을 진행시켜달라. 이게 이제 권성동 의원의 오늘 구속적부심 뭐 대응 방식이었어요. 예. 그리고 오후 4시부터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좀 짚어보고요. 어제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복귀시켜달라라고 단체 입장문을 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김건희 특검팀을 오후 4시 30분, 그러니까 1시간 반쯤 전에요. 직접 항의성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부장검사 뭐 사의 표명 이런 것도 뭐 내부망에 글도 올라오고 했는데 김건희 특검까지 사실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뭐 수사 많이 진척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도 좀 받아왔는데 집단 행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뭐 그 민주당의 이 특검 특위 차원에서 이 예. 문제를 확인하고 살펴본다는 것이 이제 당의 입장이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제 오늘 방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의 입장은 좀 신중한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 이 특검 수사가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성과를 내면서 신속하게 추진되는 그런 효능감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예. 또 많은 피로도 쌓여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확인을 해보니 바로 지금 무슨 뭐 복귀시켜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수사가 다 끝난 후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런 취지였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예. 당장 이 검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까지 이 이야기하기에는 좀 신중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예. 그러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부에 어떤 복수차관제라는 게 있어요. 1차관, 2차관. 예. 그 차관을 하나 늘려서 복수차관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 예. 그만큼 각 일반 행정부처에는 차관이 1명이나 2명 정도인데 이 검찰의 소위 차관급 검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게 한 50명쯤 되는 겁니다. 예. 왜 검찰에는 이렇게 많은 차관급들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특수한 집단입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행정부처가 다 행정부처의 검찰청도 하나의 공무원들 아닙니까? 아무리 힘이 들다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처가 어떤 개편된다고 해서 어떤 부처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이 검사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 우월의식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을 스스로 부른 자초한 원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비판하기에는 상황을 조금 더 보면서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 우리 특검에 나가 있는 분들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자칫 국민들로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휘초리를 맞지 않도록 각별하게 정말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개별 의원 단위에서는 뭐 강한 징계 이런 요구하는 목소리 나왔지만 지금 박수현 의원께서 수석 대변인으로서 정리하신 바는 당장 징계 조치까지는 좀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제 민주당이 상당히 어제 오늘 예. 아주 개강된 지금 현재 대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검에 파견된 이제 민주주의 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팀이 지금 검사가 40명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검사들 입장에서는 며칠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제 정부조직법이
이제 완전 개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정확하게 1년 후에는 사실상 검찰청이 해체되는 겁니다. 이미 기소 공소로 이제 분리돼 가지고 그럼 자신들의 앞길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검사들은 수사를 할 수 없는데 지금 특검에 파견 놓은 자신들은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소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 기소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자신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법으로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수사를 못하게 했는데 특검은 예외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물론 1년 이후의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면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 입장에서도 과거 같으면은 그러니까 정권과 함께 출범한 이 특검에 뭔가 자신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 헌신하고 기한 그런 노력들이 그럼 검찰 조직 내에서 일정 부분 보상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이 사람들이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고생에 대해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성진이든 뭐 전보 인사든 어떤 경우든 뭐 일부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죠. 이제 그런 거 모든 걸 이제 뭐 기약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검찰 조직이 해체되는데 지금 특검에 나와 있는 이 검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장검사들 그러니까 뭐 검사 생활 웬만큼 하고 부장검사해서 옷 벗으면 변호사를 기업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평검사까지도 이번에 다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자기가 바로 복귀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에 와서 자신들의 주어진 임무를 다 마치고 나면은 빨리 돌아가서 민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지금 특검에 나와 있는 90%가 다 행사부 담당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맞는 거죠. 그러기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지원 선배부터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람들 징계목이라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고생시키고 일을 시켜 먹으면서까지 최소한 그런 정도 자기 의사 표시하는 것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몰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까지는 신중하다라고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됐을 시점에 휴대전화를 3차례 교체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스 토론 주제는요. 지기현 부장판사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전과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직후 잇따라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유심도 여러 차례 바꾸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제출이나 기록 검증도 없이 동석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각 지기현 판사를 교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마스토론 두 번째 주제, 지기현 수상한 폰 교체, 본인 해명 나올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지난 2월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한 그 당일과요. 그리고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5월 그 시기에 그 이틀 뒤에요. 휴대전화를 여러 번 교체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이거는 사실 정말 국민적으로 지금 궁금증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방송국에서 주신 이 교체 일지를 보고 있는데 너무 어지럽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판사가 휴대폰을 많이 교체합니까? 그리고 교체한 것이 다 의심스러운 날 무슨 날이에요? 이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왜 그동안에 대법원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을 텐데 왜 발표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최종 발표 입장을 발표하라고 하니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저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아니 직무 관련성을 이런 상황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법고시 그렇게 어려운 시험 패스한 그런 어떤 법관들 또 법조인들 입장에서 이게 직무 관련성 인정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 어려운 사법고시 문제도 풀어서 합격한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못한단 말입니까? 자, 뭐 그건 그렇고요. 그러나 이런 어떤 휴대폰을 교체한 것 여기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잘 갖기도 어려운 갤럭시 S25 울트라 최신 휴대폰을 바꿨는데 이거를 다시 금방 바꾸기도 하고요. 뭐 중국 뭐 샤오미로 바꾸기도 하고 이랬는데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것은 아마 규명이 되겠죠. 될 텐데 더 한심한 것은 왜 대법원이 이것을 알고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았는가. 민주당이 계속 그 결과를 발표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공수처 수사가 나오면 이야기하겠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국민의 눈은 이게 추석 보름달처럼 훤하게 다 보이는데 자기들만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이제 판사가 1차 그러니까 이제 6년을 사용한 그 휴대폰 보통 정치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그랬고 2년에서 뭐 1년 6개월 정도면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번호에 뭐 저장된 전화번호만 몇만 개 있고 그러니까 그 뭐 많은 카톡 내용이 저장글 그래서 보통 2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바꿔요. 근데 이 판사 같은 경우는 6년을 사용한 그 핸드폰을 지난 1차 휴대전화 교체 그거 가지고는 시비에 걸 수는 저는 없다 봐요. 그렇지만 이제 2월 4일 윤석열 이제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이제 핸드폰을 여러 차례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지겸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아마 내일 윤석열 그 전 대통령 그 공판에서 자신의 그 입장을 어떻게 간접적으로라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휴대폰 이런 교체 내용은 사실상 개인정보를 갖다가 민주당이 그걸 제출을 하라. 이거는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걸 그러니까 이 지겸 부장판사가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공수처든 어디든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또 이런 핸드폰을 갖다가 영장 청구에 의해서 이걸 발부받으면은 그걸로 가지고 분석해보고 이런 결과치를 내놓으면 또 모르는데 지금 하여튼 어디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지금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핸드폰을 이렇게 자주 바꾼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사실까지도 이렇게 직시하는 내용이 저게 참 민주당은 대단한 그 실력이 있는 정당이에요. 께서도 경험이 계실 텐데요. 국회의원들이 되게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도 22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올해도 그런 걸 받았는데 아니 뭐 지방 검찰청에서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문서 왔는데 귀하의 이 통신 정보를 조회했다는 것이 왔어요. 수사기관이 조회했다. 그래서 왜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사 기밀이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아니 현직 국회의원의 휴대폰도 이렇게 마음대로 그래도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 수사기관 검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갑자기 이제 주제가 옮겨가서 그러는데 김성태 의원님께서 민주당이 도대체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이 사항을 어떻게 알았냐고 지금 주제를 바꾸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민주주의가 무너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주제에 국민의힘이 그걸 걸고 넘어지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호받을 만한 권리,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보호받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도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가 직접 이 휴대전화 교체 기록을 언론에 공개했던 황정아 민주당 의원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은 게 아까 전에도 화면이 나갔는데 과방위 차원에서 상임위가 의결해서 통신사에서 받은 것이고 통화 내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혹의 시기만 한정해서 휴대폰 교체 내역만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를 받은 게 아니라 휴대폰 교체 내역에 대해서만 국회 증감법 등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받았다. 이렇게 황정아 의원실에서 설명을 해왔다는 점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내일 오전에 열릴 윤 전 대통령 내란 공판 지기현 부장판사가 녹화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지난 4차 공판 때를 기억해보면 룸사롱 의혹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신상 발언처럼 해명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공판을요. 그렇습니다. 내일도 그러면 휴대폰 교체 의혹 또는 룸사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이 나올까요? 또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기현 재판장이 지난번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고 예. 의혹이 훨씬 강해진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그 재판 중계를 허용하면서 그러한 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걸 허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저는 합니다. 예. 어쨌든 내일 뭐 저도 궁금해서 좀 지켜볼 계획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린 결정은 뭐 현재까지 사실관계로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성에서 이렇게 향응 접대, 룸살랑술 접대는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직무 관련성은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징계 사유로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법원의 입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지기현 부장판사를 지금 이제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사 결과가 또 나올 것이기 예.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내용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휴대폰 교체 이런 자주 교체한 부분은 지금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도 권성동 의원이 사실상 구속 결정이 나버린 게 예. 구속 심사에서 이게 이제 차명폰을 이용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보좌관의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윤영호 본부장이나 건진법사랑 직접 통화를 시도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증거 인멸 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 판사 당사자가 이제 핸드폰을 자주 교체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 개인정보법에 어떤 입에 되지 않는 핸드폰 교체 사실만 가지고 일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이 핸드폰 교체로서 그 왜 교체 사유가 무슨 내용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교체했다 이런 내용이 아마 민주당의 공세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이제 판단할 건데 뭐 지기현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오래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저는 예. 봐요. 왜 핸드폰 6년 처음에 1차는 6년 됐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바꿨다. 그리고 앞으로 뭐 두세 번인가 두세 번 더 바꾼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다. 그럼 뭘 구체적으로 밝혀내면 되는 거죠. 예. 방금 그런데 잠깐 그것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예, 그것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지금 새롭게 이제 또 의혹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룸살롱에 출입하는 횟수거든요. 예. 지난번에 지기현 판사는 나는 소맥과 삼겹살만 먹고 산다. 사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지기현 판사의 말에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하신 국민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새로 제기된 것은 수년 동안 20차례가 넘는 회원제, 다시 말해 고급 룸살롱에 아주 습관처럼 드나들었다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삼겹살에 소맥만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야 저 중요한 내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재판장으로서의 도덕적 권위가 무너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해명이 되어야. 예. 예, 그런 것이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저런 사실들을 대개 다 조사를 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공수처,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니 그 수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이야기하겠다라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은 도대체 뭐냐라고 이게 두 가지가 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예. 이런 것입니다. 민주당도 지기현 재판장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공세를 합니다만 제가 수석 대변인으로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이 당장 물러나라는 게 아닙니다. 내년 1월 6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되어서 정말 도심을 걸어다니는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예. 내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해달라는 것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든 지기현 재판장이든 지금 사퇴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어떤 의혹들을 해소하고 빨리 그런 어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국민 앞에 약속해달라. 그러면 국민이 믿을 거 아닙니까? 불안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일 윤 전 대통령은 아마 13회 연속 불출석 기록을 세울 것 같은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보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할지 뭐라고 입장을 밝힐지가 또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지금 제 옆에 계신 두 분 모두 시간 끌면 안 된다. 빨리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일종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남은 국군의 날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고 요거 질문 좀 드릴게요. 대통령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 의혹에 대해서 개별 사례 언급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란 청산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신중하게 말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년 1월 6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로 이렇게 침대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 만약에 석방이 되어서 나와서 지난번처럼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을 때 2026년 희망에 차 있을 국민이 받을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건 후폭풍이 아니라 그냥 정말 쓰러질 만한 폭풍을 맞을 일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정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겁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권 분립에 권력 서열화를 매겨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법 행정이 사법 권력 위에 있다. 직접 권력 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선출 권력의 사법 시스템이 설계에 따라서 거기에 사법부는 작동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지겸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받을 정도로 이런 사법부의 위기를 자초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지만은 지금 현재 지겸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 결정만 한 것이지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1심에서 지겸 부장판사가 최종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레짐작해가지고 1심 결과가 만일 뭐 국민적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입장대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서 손을 떼라 이야기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사실상 침범하고 침해하는 행위예요. 상당히 위험한 행위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이제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민주주의 대원칙 속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의 정치 압박은 이제 사법부 침해로 비춰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지기현 판사의 입장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연휴 지나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가던 촬영 스팟이었는데 물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들어갈 수 있나? 해안선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요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멋진 뷰를 오랫동안 담고 싶으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넥소. 얼른 일어나. 엄마, 빨리 와. 지금 가. 아, 맞다. 엄마, 바빠도 챙겨야지. 양치처럼 매일 꾸준히 소중한 치아를 위해 양치처럼 매일 꾸준히 롯데 자일리톨. 정했어요. 이번 추석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추석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딱 1년 전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지금은 각각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피의자로 구속된 두 사람이 사열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은 장병들이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국군 장병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념사 2달 후 그는 신뢰한다는 그 군 장병들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자부심 갖고 임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군 통수권자 본인이 대한국군 역사상 최악의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 외압에 맞서다 항명죄 피의자로 억울하게 몰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상징적인 이 장면,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몸의 회복이 첫 번째라는 이분들의 선택은 광동 경옥고. 대한민국 판매 1위. 약이니까 엄격하게, 광동이니까 고집스럽게. 그래서 일리 있는 회복력. 광동 경옥고. 저도 이제 광동 경옥고입니다. 엄마 오늘은 가지 마. 캔바로 만들어줄까? 전하고 싶은 마음까지 뭐든지 만든다. 캔바.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났던 지난 3월 대통령실에서 평소의 3배 수준의 대량의 폐기물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폐기물 중에는 파쇄 용지가 특히 많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